사람들은 내가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몸은 돌아왔을지 몰라도 그날 밤의 일부는 아직도 동해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바다를 오래 보지 못한다. 파도가 잔잔해질수록 오히려 숨이 막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그 아래에 우리가 버리고 온 선택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만 같다. 나는 강도연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탈출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보다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많이 떠올린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날을 떠올리면 항상 같은 장면에서 멈춘다. 아직 아무도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던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있었던 아주 짧은 시간이다. 잠수함 안은 늘 비슷했다. 금속이 울리는 소리, 기계가 숨 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삼키는 소리. 그 안에서는 침묵이 가장 안전했다. 말을 줄일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생각을 감출수록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명령을 따랐고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은 언제나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누가 묻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이 삶은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일까? 그 질문은 말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얼굴에 아주 조금씩 남아 있었다. 눈이 마주칠 때 피하지 않는 시선, 바다를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모습,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이미 어딘가 떠나버린 사람들의 표정. 윤태성의 얼굴이 그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처음부터 신뢰한 건 아니었다. 이곳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죽음을 앞당기는 일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품은 사람끼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본다. 그날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야간 훈련이라는 말은 그저 일정표에 적힌 글자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넘기면 돌아올 수 없고 머뭇거리면 영원히 남게 되는 선. 아직 뛰어내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결정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밤에 바다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잔인해 보였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나는 그 바다를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살아남는다는 건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고 남는다는 건 죽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우리는 아직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그 밤에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늘 잠시 멈춘다. 대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억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탈출을 용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용기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이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끝내 말로 다하지 못한 약속들. 나는 지금도 가끔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만. 윤태성, 최민호, 정우석, 서아진. 그리고 가끔은 그 이름들 앞에서 숨이 멈춘다. 아직 이 장에서 말하지 않을 이름 하나도 있다. 아직은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그들을 동료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잠수함 안에서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습관으로 기억된다. 누가 밥을 천천히 씹는지, 누가 장갑을 2번 접는지, 누가 잠들기 전 항상 손을 씻는지. 그 작은 습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 장면처럼 머릿속에 박힌다. 윤태성은 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기관실에서 쇳소리 사이를 오가며 말없이 부품을 만졌고 작업이 끝나면 손등을 한번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동작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지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태성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눈을 한번 천천히 내리깔았다. 그 눈빛을 보고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의 집에는 이미 돌아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는 걸.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탈북을 시도하던 형이 강물 위에서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됐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전부를 들었다고 느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침묵은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최민호는 소리가 있는 침묵이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어딘가를 노려보곤 했다.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는 사람처럼. 어느 날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손이 떨리면 난 끝까지 참았다는 뜻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그때는 바로 알지 못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누나가 있었어. 그리고 그 누나를 세상이 빼앗아갔지. 그의 말은 거칠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졌다. 그날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은 기억을 견디지 못할 때 감정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걸. 대신 감정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살려낸다는 걸. 정우석은 말이 적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조용했던 건 말이 아니라 눈이었다. 눈이 이미 어딘가 멀리 가 있었다. 우석은 가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장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정말 한 번, 단 한 번,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내랑 아이를 그때 잃었거든. 배급이 끊기고 먹을 게 없어서 먼저 아이가 그리고 아내가. 그는 끝까지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의 표정이 이미 끝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아지는 이상할 정도로 눈이 맑았다. 이곳에서 맑은 눈은 거의 죄에 가까웠다. 그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의 크기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는 바다를 볼 때마다 웃었다. 그 웃음이 나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하진이 물었다. 형, 저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갈망을 봤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그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대로 내 안에 남았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 질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움직였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누가 먼저 가자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다. 작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여기서는 끝내 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조용히 목까지 차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을 말없이 밀어낸다. 한 발씩 바다 쪽으로.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탈출을 계획한 게 아니라 남아있을 이유를 잃어버린 거였구나. 사람들은 탈출을 계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계획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확신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던 단 하나의 질문. 정말 지금이어야 하는가?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잠수함 안의 소음은 늘 같았는데 사람들의 움직임만 조금 느려져 있었다. 누군가는 손을 더 오래 씻었고, 누군가는 밥을 남겼고, 누군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온다. 누가 이제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갑판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윤태성을 마주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시선을 바다 쪽으로 옮겼다. 그 시선이 내가 기다리던 전부였다.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올라왔을 때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금속 안에 갇힌 공기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냄새였다. 차갑고 비어있고 어딘가 자유로운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모였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5명이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말은 끝까지 필요 없었다. 이 밤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것만 서로 알고 있었다. 나는 서하진을 보았다. 그는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멀리 떠나 있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두려울 때보다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더 위험해진다. 그때 정우석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지금이다. 그 말은 명령도 신호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에 가까운 말이었다. 나는 난간 앞에 섰다. 아래에는 검은 물이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는 물. 마치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출렁이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한 번 더 생각했다. 만약 이대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윤태성이 내 옆에 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난간에 손을 얹었다. 그 모습이 나를 밀었다. 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숨을 강제로 빼앗았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뒤이어 물에 닿는 소리. 하나, 둘, 셋, 넷.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후회가 먼저 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닿았다. 그 감각만으로도 아직 5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 대신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만이 이 밤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다. 잠수함의 불빛이 멀어졌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불빛이 사라질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저 불빛이 우리를 버리고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무도 가자고 말하지 않았던 밤에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이미 와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결과뿐이었다. 바다에 들어온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는 제대로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은 시계로 흐르지 않았다. 몸이 하나씩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조금씩 사라졌다. 처음에는 차가움이 전부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은 그 다음이었다. 생각은 항상 늦게 온다. 물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저 출렁일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 가장 잔인했다. 나는 5개의 손이 아직 연결돼 있다는 것만 계속 확인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이 닿아 있으면 아직 사람이라는 뜻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팔과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고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생각이 이상해졌다. 여기서 그만두면 어떨까? 그 생각이 무서웠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너무 쉬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힘을 주지 않아도,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유혹이 아주 조용히 다가왔다. 그때 누군가 줄을 더 꽉 잡았다. 윤태성이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의 힘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놓지 마. 나는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차가운 물이 입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목이 경련처럼 조여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모습. 왜 그 장면이 떠올랐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다만 그 기억이 내 손에 힘을 남겨줬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서아진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점점 리듬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줄을 타고 그쪽으로 몸을 옮겼다. 말은 필요 없었다. 말은 힘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하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로 상태를 알 수 있었다.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손은 믿기 힘들 만큼 차가웠다. 사람의 온도가 아니었다. 그때 정우석의 손이 우리 쪽으로 더 다가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붙잡았다. 물 위에서 5명이 하나의 덩어리가 됐다. 아주 형편없는 모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시간이 늘어졌다. 아니,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몸이 아래로 가라앉으려 할 때마다 누군가의 손이 그걸 막아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구나. 혼자 남는 순간이 끝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작게 몸을 부딪혔다. 최민호였다. 근육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입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이름을 부르면 아직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중심이 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리더도 영웅도 없었다. 그저 놓지 않으려는 손만 있었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몸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구조 신호인지 아니면 경련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 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하는지를 묻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조된 줄도 몰랐다. 바다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었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으며 의식은 조각난 채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불빛을 봤을 때도 나는 그게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멀리서 작은 빛 하나가 아주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기엔 조금 이상한 빛이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기대는 이 바다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감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졌다. 마치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누군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흔들었다. 신호인지 경련인지 구분할 수 없는 움직임. 나는 그걸 말리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가 우리 옆에 섰다. 낮은 엔진 소리와 함께 물살의 방향이 달라졌다.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피부 위로 느껴졌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아났구나가 아니었다. 들켰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밧줄이 아래로 떨어졌다. 거칠고 급하게. 우리는 끌려 올라갔다. 누가 누구를 잡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손이 당겨지고 몸이 부딪히고 갑판 위에 그대로 쓰러졌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을 때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바다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오래가지 않았다. 위에서 들려온 말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다. 조선말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말. 그 순간 숨이 다시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배는 어디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군가 살려달라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이 공중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도움이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정을 해야 했다. 말을 할지 침묵할지, 거짓말을 할지 사실을 말할지. 사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처리 대상이 된다. 나는 아주 짧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싶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배 위에는 바다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오갔다. 값을 매기는 눈빛이었다. 그때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살고 죽는 문제를 거래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주머니 안에 작은 봉투를 떠올렸다. 이 돈이 사람의 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장 비참했다. 결국 우리는 배 아래로 내려갔다. 화물칸이었다. 어둡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공간. 하지만 그곳은 바다 위보다 안전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쇳소리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상자 안에 갇혔다. 그때 서아진이 아주 작게 물었다. 형, 우리 산 거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 순간에는 아직 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는 구조된 게 아니라 다른 위험으로 옮겨졌을 뿐이라는 걸. 어둠 속에서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바다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배가 멈췄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치지도 않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지도 않았다. 육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느낌이 들었다. 바다는 끝났지만 선택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바다의 냄새는 아니었다. 흙과 기름,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공기였다. 나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더 무서웠다. 바다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분명했지만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을 서듯 밖으로 나왔다. 다리는 아직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서아진이 비틀거렸고 윤태성이 그를 받쳤다.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자연스러운 건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노인이 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너무 오래 이런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박노인이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를 하나씩 훑어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확인하는 눈이었다. 그 시선이 내 목에 걸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값이 매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섰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선택지가 없다는 건 충분히 느껴졌다. 숲이었다. 밤이었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저 불빛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곧 알게 됐다. 박노인은 멈춰섰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처음으로 긴 말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살고 싶으면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위협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현실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국경을 넘길 수 있고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숨을 곳도 잠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짜는 없다고 했다. 이 세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다. 너희 중 한 명이 조금만 희생하면 된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피하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 몸의 일부, 잠깐의 고통,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 순간 땅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를 버렸고 바다를 건넜고 목숨을 걸었다. 그 끝이 이 거래라니.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서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최민호는 이를 악물고 있었고 정우석은 시선을 돌렸다. 윤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시간이 흘렀다. 숲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때 윤태성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이미 결정을 끝냈다는 걸.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박노인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체념과도 조금 달랐다. 마치 이 선택이 처음부터 자기 몫이었다는 것처럼. 나는 그를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를 대신 선택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기억해라. 이 선택 때문에 너희는 살아남는 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숲속의 작은 공간으로 옮겨졌다. 따뜻한 음식이 있었고 담요가 있었고 문은 잠겼다. 살아있는 사람의 조건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우리는 같은 곳에 있었지만 이미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는 윤태성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때 서아진이 아주 작게 물었다. 형, 우리 사람 맞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에 확신을 주는 순간 이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젯밤이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부정의 마지막 형태였다. 아침은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윤태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우가 조금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우리를 처음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눈빛이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손짓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 손짓이 어제 박노인의 말보다 훨씬 직접적이었다. 우리는 차에 태워졌다. 창문은 안쪽에서 열리지 않았고 밖은 보이지 않았다.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가 총성처럼 느껴졌다. 차는 한참을 달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몸은 아직도 바다의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머릿속은 어제의 선택을 계속 되돌리고 있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한마디만 했다면 그 생각은 끝이 없었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곳은 도시의 가장자리였다. 사람이 많지도 완전히 없지도 않은 곳. 일이 일어나도 소문만 남기 좋은 장소였다. 그때 짧고 건조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서아진이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그대로 찢어 놓았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윤태성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있었던 자리였다. 그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바다에서가 아니라 육지에서.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우리가 그를 남기고 온 게 아니라 그를 이 자리로 데려왔다는 사실. 그의 선택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그를 이곳으로 끌고 왔다는 사실. 나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차에 태웠다. 마치 이 장면이 이미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처럼. 서아진은 끝까지 뒤를 돌아봤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이제는 눈을 돌리는 쪽이 더 비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윤태성의 얼굴은 더 또렷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선택에는 끝이 없다는 것. 한 번의 선택은 다음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사람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아무도 이기지 않았다. 그게 이 장의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어디서 끝났는지를 자주 묻는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이 정리돼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윤태성이 사라진 이후로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하루는 하루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밤은 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흩어졌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서아진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가 남긴 건 짧은 메모 하나였다. 형, 바다는 아직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무섭지 않다는 말이 용기인지 아직 모르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민호는 손의 떨림이 더 심해졌다. 그는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 그 손을 보게 되는 순간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다는 말이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우석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번 다 죽어봤어. 그 말 앞에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그 말 앞에서 너무 가벼웠다. 나는 지금도 바다 근처에 살지 않는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을 골랐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묻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설명할수록 이야기가 정리될 것 같아서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날의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다. 뛰어내리기 전에 난간, 물속에서 잡았던 손, 멀어지던 불빛, 그리고 육지에서 들렸던 그 소리.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겹쳐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는 아직도 답이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고 희생도 아니었으며 깨끗한 선택을 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그 순간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용기나 희망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 윤태성의 선택이 너무 쉽게 정리돼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같은 침묵을 견디며 같은 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그 질문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겠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할 수 있다. 살아남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그 이유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 나는 아직도 그 시간을 살아내는 중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남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채로.